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7주차 추리논증, 귀납 및 유비논증,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알아봤듯이,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험, 중간 시험, 어, 전 시간으로서 나머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그런 어, 나머지를 이제 마저 다루고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유비 논증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유비 논증은 시험 끝난 다음에 다루려고 그랬는데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뭐 많이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할 이야기가 그렇게 뭐 많이 없습니다. 다 아는 문제고 또 여러분들이 그간의 대략적인 그 진도를 따라왔다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모르면은 자료와 또 교과서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걸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간을 넉넉히 2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하루 종일 줘도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런 시험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도 하나도 안 나고 뭐 그래서 2시간 드리는 걸로 하고 2시간 안에 거기에 입력을 시험 이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시험란에다가 이제 그 입력을 그 문제에 맞는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좀 시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끝나는 것으로 해도 용서가 되겠죠. 제가 실은 뭐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앞골이 이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연결되는 이 앞골이 뭔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누가 인정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요 지금. 또 촬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출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지금 겹쳐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엄살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를 기왕이면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번 시간에도 원래대로는 뭐 변명이 필요 없는 거죠. 정해진 대로 다 하면 되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마지막 주간이라서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하다 말은 통계적 3단론법의 그 평가라는 그 부분을 이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통계적 3단론법의 평가. 그래서 이제 3단론법이 뭐지? 이렇게 이제 보통 물을 수가 있죠.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3단론법이라는 것은 실로기즘이다. 이렇게 해서 3단이라는 게 거기 어디 들어가 있느냐.
근데 그 실로기즘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오르가논, 즉 논리학에 이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3단계로 추론을 하는 그런 것을 실로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단론법, 통계적 3단론법이다 하니까 이제 3단론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라톤은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플라톤은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은 죽는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죽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다른 걸 들어볼까요? 플라톤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죠. 이순신은 이성적인 그 동물이다. 그죠? 인간이겠죠. 이순신 장군도. 이순신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런데 이성적 동물은 죽는다. 혹은 모든 이성적 동물은 죽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 그러므로 이순신은 죽는다. 돌아가셨죠. 뭐 이순신 장군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 역사적 인물들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3단론법이라는 것은 그 자명한 사실을 말하는 거죠. 3단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분명하고 자명한 진리를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플라톤은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죽는다. 뭐 이렇게 해서 3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적 3단원법이라고 하면은, 통계라고 하는 거는, 그,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적이라고 하죠, 통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통계를 낼 경우에 이제 그 통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모든 표본을 다 조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다 조사를 안 하더라도 그 표본이 말해주고 있는 어떤 그 사실은 정확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인가 뭐 지지난주인가 선거를 했죠. 선거를 했는데 뭐 출구 조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선거를 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할 필요는 없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빨간 옷 입은 사람만 조사를 한다. 아니면 여자만 조사를 한다. 아니면 뭐, 30대에서 50대까지만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는 거죠. 이번에는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고 여기 표본에 나온다.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작위로 띄엄띄엄 여자도 했다가 남자도 했다가 뭐 노인도 했다가 젊은이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고 어린이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하게 무작위로 뽑은 그런 그 표본이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표본 조사를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그
자료를 어디에서 취하느냐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준거 집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준거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그 귀속 집합에 유관하게 동질적일수록 강한 논증이 된다.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차차로 그게 뭘 뜻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좀 우리가 다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그 복잡한 내용이 약간 헷갈리는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112쪽의 논증을 보면은 이제 CCTV 저번 시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CCTV를 설치하는 문제인데 결론은 뭐냐면 CCTV 설치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114쪽에 이걸 이제 논증을 이 복잡한 논증을 112쪽에 있는 논증을 간단하게 이렇게 재구성을 했어요. 일목요연하게 재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전제는 서울 전 지역에 CCTV가 설치된다면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결론은 CCTV는 신중히 설치되어야 된다. 혹은 CCTV 설치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결론이죠. 이 주장을 하는 이 그 논자, 이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자칫하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전제야, 그건 내 전제가 그렇다는 거야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CCTV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좋은 점을 빙자해서 시민들을 전부 다 이 자료로 이렇게 감시를 한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그 정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얽맨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는 그 사회를 본다면 뭐 혹시 중국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은 제가 뭐 중국하고 원수진 것도 없고 사실을 말한다면 굉장히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공항을 빠져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원하기만 한다면 모두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반정부적인지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금방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계속 체크해봐. 해외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CCTV 설치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된다. 얼핏 보기에 맞는 것 같죠? 얼핏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시험 문제도 이 문제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증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논증이 허위다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주장의 가장 중요한 주장의 근거를 논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논증의 대전제와 결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죠. 하나의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다 하면 재미가 시험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공부한 것의 창의성을 제가 좀 이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들 다 어려운 과목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그 가장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기쁨은 그 인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이런 재미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재미있는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재미있는 문제를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총명한 생각이 번뜩이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귀엽죠. 귀엽다는 건 조금 글쎄요. 귀엽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기특하다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다 큰 학생인데 귀엽다고 하면 이제 조금 신뢰가 되는가요? 제 마음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굉장히 한없이 기특하고 이렇게 뭔가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예를 들면 뭐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죠? 사생활을 보호하고 어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측면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통계적 3단론법이라든가 귀납론증 이게 전부 다 귀납론증의 범주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했던 것은 이제 연역론증이고 귀납론증이라는 것은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확률적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의 강도가 떨어져요. 여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야, 그러면은 귀납론증이라는 것은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연역론증은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100% 보증하는 그런 논증인데 귀납론증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증 사용하는 거는 조금 연역론증에 비해서 좀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귀납론증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사전조사를 한다든가 뭐 출구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 말고요 더 우리가 어떤 별의 빛의 광도라든가 어떤 조도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광물질이 있을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사실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게 이제 귀납론증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학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여기 온 학생들은 대부분 뭐 과학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때는 물리학과를 지망했었거든요. 물리학은 제가 누구 못지않게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과학이라는 건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의 논리가 바로 3단론법인데 그게 통계적 혹은 귀납적 3단론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이 CCTV 설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하든 말든 이미 설치가 돼 있고 또 앞으로 많이 설치할 건데 그거 그게 옳다 그렇다 이런 거 해서 뭐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언뜻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 같아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허점,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밝혀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지성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때 이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헬조선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국 나쁘다고 생각하고 취직도 안 되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네? 뭐 이런 생각까지도 잠시 했었죠.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축구 4강 올라갈 때도 그랬죠.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엄청난 그 자부심과 긍정적 효과,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효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 극복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지금 마지막을 어떤 그 유종임이라고 하죠. 마지막을 잘 맞춰야만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학기에는 대면 수업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대면 수업을 했다가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그 대유행이 돼가지고 씻지 못할 그런 후회를 남기면 안 된다. 딴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어떻든 지금 CCTV를 설치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을 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논증이라는 것은 하나의 게임이거든요. 상대방의 그 주장을 무조건 우리는 깨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 보호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되겠죠. 이 주장을 반대하려면 그죠? 전제들 가운데 거짓인 것을 가려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험에 난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어디 이런 거 없나 뭐 해갖고 하지 말고 재미있게 한번 실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CCTV 설치는 나는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뭐 좀 두루뭉실하죠.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하여튼 이 논증 속에 있는 허점을 좀 이렇게 들춰내 가지고 이 논증을 최대한 반박을 해보는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114쪽 뭡니까 이게 지금 114, 115. 지금 116쪽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문제하고 좀 비슷한 거, 얘가 좀 안 좋긴 한데, 하여간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잘못하면 욕 얻어먹을 수 있는데, 뭐, 그냥 나와 있는 거니까 하기도 하고, 통계에 의하면, 뭐,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는. 예니까 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하고 비슷한 거죠. 이혼한 여성들의 약 80%는 1년 이내에 재혼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전제가 되겠죠. 통계에 의하면 하면 이게 통계적 3단원법이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이혼한 여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한 1년 이내에 그 중에서 10명이면 한 8명 정도는 재혼을 하더라. 하나의 팩트죠. 그런데 개똥이는 지난주에 이혼했다. 여러분들 뭐 개똥이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우리 때는 많이 사용했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이래가지고 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상당히 그 애칭입니다. 애칭. 그래서 옛날 궁중에서도 그 왕자나 이 공주를 낳으면은 잘 죽었어요. 그래서 안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좀 천박하게 지면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똥이, 말똥이 뭐 이런 아니면 똥이라고 졌어요. 똥 그냥 분이 그러면 이제 안 죽는다. 이런 뭐 미신 오죽하면 그런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개똥이는 지난주 이혼했다. 결론. 따라서 개똥이는 1년 이내에 재혼할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준거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이혼한 여성이겠죠. 그 다음에, 그죠? 여기서 준거집합이라는 것은 이혼한 여성이겠고, 그 다음에 귀속집합은, 1년 이내에 재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제 타당성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똥이는 1년 이내에 재혼할 것이다. 왜? 80%가 1년에 이혼한 여성의 80%가 1년 이내에 재혼했으니까 개똥이도 아마 1년 이내에 재혼하겠지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언뜻 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논증의 그 강도가 떨어집니다. 논증의 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논증의 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 논증은 그렇게 썩 타당성이 없는 뭐랄까요, 그렇게 유의미한 야 대단한데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공감을 일으킬 수가 없는 그런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론의 강도가 약할수록 강한 논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약한 결론은 참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논증의 강도가 강해진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결론의 강도가 어떻게 보면 약할수록 강한 귀남 논증이 된다. 요거는 좀 지금 얘기한 거는 강한 귀남 논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약하다는 거죠. 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논증의 강도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증의 강도와 결론의 강도가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의 강도가 약할수록 강한 논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다른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서울 암사동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탄화미가 발견되었다. 탄화미라는 것은 불에 타다 마른 그런 그 쌀을 말하죠. 그러니까 집이 탔는데 거기에 이제 쌀이 있다가 거기 쌀이 탔겠죠. 쌀이 타니까 100% 타지는 않고 타다 마른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완전 재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타다 마른 게 이제 탄화미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신석기 시대. 에는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근데 이게 다 뭔가 탄로가 난 것 같아요. 편하게 이게 집에서 편하게 지금 이게 녹취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세요. 서울 암사동 신석기 시대 탄화미가 발견됐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의 서울 지역에서는 벼가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죠? 탄화미 쌀이니까 벼가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겠죠. 쌀이 발견됐으니까 그 쌀이 재배된 게 아니고 인도에서 수입한 거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서울 암사동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탄화미가 발견되었다. 이제 이게 전제는 똑같아요. 따라서 신석기 시대 서울 지역에서는 자포니카 종의 쌀이 재배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이 쌀을 조사해 보니까 그냥 쌀이 아니라 자포니카라는 품종, 자포니카라는 그런 품종의 쌀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그냥 쌀이 재배되었을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 쌀이 재배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포니카종 쌀이 발견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결론의 강도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쌀이 있었을 거야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신뢰가 가죠. 그런데 이제 논증의 강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논증의 강도는 이게 강하다는 거죠. 쌀이 발견된. 그러니까 자포니카 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쌀이 타다가 나온 게 발견됐는데 그게 잘 조사를 해보니까 자포니카 종이라는 거였더라. 따라서 서울에서는 자포니카 종이 쌀이 재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결론은 굉장히 강해요. 구체적이고 야 정말 멋있는데 지금 수만 년 전에 거기 쌀이 재배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쌀이 재배될 것이다 하면은 맞겠지 쌀이 나왔으니까 쌀 맞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증의 강도가 이제 강하지만 결론의 강도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의 강도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논증의 강도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결론의 강도가 강해지면은 논증의 강도도 강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견된 것은 자포니카종 쌀이었겠지만 그 표본이 한 개뿐이잖아요. 만약에 암사동이 아니라 다른 무슨 동이 있는가도 모르겠네요.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 무슨
흑석동이나 면목동이나 어디 다른데, 강남, 강북 어떤 데서 발견된 쌀은 자포니카 종이 아닐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증의 강도가 세지면 이 타당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쌀이 타다 남은 게 발견됐어.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쌀이 재배됐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는 곡식이 재배됐겠는데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훨씬 더 논증의 강도가 세지죠. 그 시대 사람들은 벌써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이제 뭐 가축도 키우고 정착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자포니카 종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결론은 굉장히 세지만 논증의 강도는 떨어질 수 있다. 이해가 잘 되는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 3단론법의 평가. 그래서 116에서 이제 그 117쪽 이 문제 트레이닝 이 문제를 보면은 이 귀남 논증을 지금 1번서부터 6번까지 귀남 논증을 재구성하고 논증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여성의 어떤 그 아까 말한 거죠. 1년 내에 뭐 재혼할 것이다 뭐 했을 때 이거 평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성이 이혼하는 경우는 대개 이제 이 책에 의하면 경제 사정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과연 그럴까요, 그게? 그것도 하나의 섣부른 하나의 뭐랄까요, 편견 아닌가요? 요새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 따라서 빨리 이혼하는 사람들은 돈 문제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겠죠, 이게. 그래서 이혼 여성의 경제 사정이 여기 안 들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다. 왜 헤어지는가 이런 게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혼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칫솔 때문에 헤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칫솔. 왜냐하면은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그 칫솔 때문에 싸우다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거기서 헤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스토리도 뭐 그런 스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헤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 사정. 뭐 경제 사정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긴 하죠. 네가 집을 한 채 해오면 너도 응?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갖다 해가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핑계로 해서 이제 헤어지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텐데 그것이 다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란가요? 저는 9세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논증은 뭐 축구 선수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가 80%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했다, 그죠? 축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구기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의 70% 이상이
초등학교 때부터 관련 종목을 뭐 그런 선수 생활을 했다. 근데 이제 이 3단론법은 이 통계적 3단론 추이 논증은 어, 그 말하자면은 굉장히 표본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기 종목에는 뭐 축구하고 농구 여기 나온 건 축구하고 농구죠. 그런데 구기 종목에는 축구하고 농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야구라든가 뭐 배구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뭐 그 송구라고 그러죠. 그 핸드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으로 하는 그런 옛날에 약간 여담이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야 구기 종목이 뭐 응? 구기가 어떻고 그 구기가 뭐지? 9개가 있다는 뜻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한자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자를 얘기를 안 해주고 쓰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구기, 육상. 야 그럼 해상도 있나? 뭐 육상, 해상, 육상 선수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 제가 아까 어디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뭐 공감하고 있는 문제겠지만 키즈 어린이집 이렇게 놨어요. 키즈 어린이집. 물론 뭐 그게 역전 앞 뭐 이런 거 하고 비슷한 건가는 모르지만 키즈 어린이집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사대주의도 너무 영어만 갖다 쓰면 좋은 줄 알고 아파트 이름에도 전부 다 영어 이름을 붙여야 가격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영어 이름 아닌 거는 다 뭐 없애버리고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다 뭐 동 이름도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고등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비판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구기 종목 중에서 이제 그 축구하고 농구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표본이 좀 다양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논증의 강도가 약하다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구기 종목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열을 하고 했다면 논증의 강도가 세지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거는 그 결론의 강도는 셀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나 논증의 강도는 약하다. 표본이 너무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이 3번은 그 입시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과거에. 그래서 3번은 수시 1학기 면접이 A대의 경우 수험생의 45.8%, B대의 경우 해갖고 5개 대학을 조사를 했어요. 116쪽에 3번에 보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논증을 재구성해 보니까 작년 A 대학교의 수시 입시 수험생 45.8%, B대 35.3%, C대 이렇게 갖고 이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전제가. 결론은 뭐냐? 전체 대학 수시 입시에서 30% 이상이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수험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면접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해서 면접에 관련된 학원에 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이 논증을 다시 뜯어보면은
어, 5개 대학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이 180개인가 뭐 몇 개인가 되는데 5개 대학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프로테지도 평균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논증을 보게 되면 이 논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준거 집합이 낮은 정도로 기속 집합의 성질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별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5개 대학을 조사했고 30% 정도밖에 이게 안 되는데 타당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이 논증이 이제 객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입시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니네. 저기 면접 그냥 생긴 대로 하면 돼. 뭐 막 달달달 애우거나 이렇게 무슨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말을 하거나 뭐 예의가 바르거나 아니면 뭐 뭔가 특출난 어떤 그런 대답을 하는 그런 그 폼을 갖다가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탁 이렇게 눈에 잘 띄려고 뭐 그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뭐 대충 대답을 해도 그건 뭐 면접이니까 그냥 그죠. 그러나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관심이 높아요. 아 그래?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입시에 관한 면접에 관한 책을 사가지고 보고 또 그런 학원에 가서 그것도 쪽집게 학원에 가서 뭐 돈이 얼마나 뭐 많이 들더라도 가야 된다. 아니면 학부모가 그걸 봤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입시가 한 3년 남아있다. 뭐 그러면 그러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그러나 올해 내가 수험생이다. 그러면은 아 그래? 빨리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이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그 통계적 3단론법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이런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이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의 생각. 아이고 뭐 난 대학 안 가도 돼. 꼭 사람이 대학 나온다고 해서 뭐 훌륭한 사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그래야 출세하고 그래야 평생 이 레떼르가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한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이 통계적 3단론법의 그 속성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혈전증 환자 50%가 이제 애완동물을 키운다. 뭐 개를 키운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애완동물이라고 나오네요. 원래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뭡니까 그러면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반려자.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이렇게 서로 반려자가 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굉장히 이 동물이 격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굉장히 환자의 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통계적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4번에서 보는 것은, 이제 이 혈전증 환자가, 이게 이제 그 몇 프로, 이제 94명의 이제 환자를 조사했으니까 94명 조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야, 이거 굉장히 표본을 많이 조사했네. 이 논증의 결론은 믿을만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혈전증이라는 질병이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혈전증이라는 이 질병 딱 하나만 검사했어요. 표본이 너무 지나치게 좁죠. 그리고 결국은 말하자면은 이제 혈전증 환자의 그 표본도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했는지, 노인을 했는지, 남자를 했는지, 뭐 이런 걸 전혀 안 밝히고 있어서 무작위로 했는지 이런 걸 좀 밝혀줘야 이게 이제 통계적 3단론법의 의미가 이제 높아지는데, 혈전증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감기 걸린 사람도 병이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 뭐 두통 있는 사람, 뭐 고혈압인 사람, 여러 가지 질병을 저같이 지금 이렇게 막 이거 지금 이게 빠져가지고요. 지금 말을 제대로 못 하겠거든요. 지금 죽겠어요. 이런 환자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이게 이 의미가, 이 3단론법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에는 엄마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태어날 아기가 뭐 건강하다, 뭐 그런 논증이에요. 이게 그런 논증인데 다양성이 이것 좀 부족하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30대 엄마를 조사했다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30대, 제주에 있는 30대, 서울에 있는 30대,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고 특정 지역이라고 그래요. 어떤 특정 지역.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말, 표본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제한된다 한 거죠. 6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표본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에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초중등학생의 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학연수를 뭐 어떻게 가고, 뭐 초등학생이 몇 천 명에 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 결론은 우리나라 도시의 현재 중학생 중에 20% 정도가 초등학교 시절에 해외 연수 경험이 있다, 뭐 이게 결론인데, 이 표본을 한 300명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3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한데, 여러 도시나 여러 지역에서 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Y 도시라고 하는데, Y가 어디죠? Y, 서울도 아니고 Y가 어딘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표본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시험 이전까지의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3쪽에, 아, 이거 잘못됐네요. 123쪽입니다. 여기 이제 123쪽부터 126쪽까지 유비 논증. 유비라는 것은 뭐냐면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 한자로는 꼭 이제 뭐 비유를 갖다 유비라고 이렇게,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자가 그렇게 돼 있겠죠. 중국 사람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비유를 하는 거죠. 비유를 해가지고 어떤 논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강한 논증, 강한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라는 것은 유사성, 어떤 비슷한 거를 말하죠.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을 말한다.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필연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비 논증도 일종의 귀납 논증이죠. 그냥 비슷한 거니까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기 때문에 귀납 논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비 논증이라는 게. 그 다음에 통계적 3단론법보다 결론의 개연성이 낮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비유되는 두 대상의 유사성과 차이, 유사한 점이 있고 동시에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학생이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있을 경우에는 비슷하게 있을 경우에는 뭡니까?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차이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성과 차이. 그런데 이제 유사한 점으로 보면 뭐 학생이고 뭐 교복을 입었고 뭐 머리가 짧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차이는 캐릭터의 차이, 뭐 키의 차이, 뭐 얼굴 생김새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그 유사성과 차이 가운데 어떤 것을 주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달렸다는 거죠. 그 논증을 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와 관점에 달렸다. 그러나 이제 이 유비 논증은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심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그런 논증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123쪽에 인슐린 논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코로나 19 이 지금 이 질병에도 이제 말하자면 뭡니까, 코로나를 잡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제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약을 찾는 뭐 그런 것을 만약에 논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유비 논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사람은 포유류이고 123쪽에 보면요, 잡식성이고 그 중간 밑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된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먹으면은 혈당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혈압이 있는 사람은, 아니면 당뇨가 있는 사람은 그 인슐린을 먹는다는 거죠. 저는 뭐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들 해요. 그런데 흰 쥐는 포유류이고 우리 인간도 포유류죠. 그 다음에 잡식성이고 우리 인간도 잡식성이에요. 뭐든지 다 먹어요.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물성도 먹고 식물성도 먹고 잡식성이죠. 그리고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된다. 흰 쥐에다가
그 당뇨병에 걸린 흰 쥐를 갖다가 인슐린 주사를 놓으니까 혈당이 떨어지더라 하는 것이 이제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거죠. 결론. 따라서 이 A라는 약은 사람의 당뇨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까 이제 인슐린이 이제 효과가 있다고,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고 쥐한테도 효과가 있는데 그 인슐린 말고 뭔가 안 알려진 A라는 약을 갖다가 흰쥐한테 투여를 하니까 당뇨병에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 흰쥐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이 과학계에서 굉장히 이것도 동물 윤리적으로 볼 때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거를 다 흰쥐한테 이렇게 주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험용 동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참 파렴치한 동물이죠, 인간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흰쥐한테 이걸 놔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따라서 인간에게도 A라는 이 약을 투약을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논증,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비 논증이라는 거죠. 유비 논증이 뭐지?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것도 지금 이 약을 찾으려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뭐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뭐 우리나라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을 찾으려고 지금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혈안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비논증을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투여를 해보고 흰쥐에 투여를 해보고 또 어디 투여를 해보고 해서 이 이제 말하자면 코로나 균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 감염을 시켜요, 일부러.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약을 이 약, 저 약 이제 투여를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효과가 있으면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람한테도 해봐요, 이거를. 이미 이제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한테 투약을 해봐요. 그냥 뭐 가진 방법으로 이 약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4쪽에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막을 걷다가 위에 보면은, 위에 예문에 보면 사막을 걷다가 시계를 하나 발견했다. 근데 이 시계는 그냥 보통 시계겠지만은 이거 누가 만들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교하게 그 하루에 그 시간을 딱딱 맞추는 이런 시계를 보통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고도의 어떤 기술을 가진 기능공이 이제 이 시계를 만드는 건데, 사막에 이렇게 시계가 하나 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시계를 가진 사람이 여기 왔었다는 거겠죠. 따라서 이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다. 그렇다면 이 우주라는 것도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기능공이 시계를 만들었듯이 이 우주를 창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 유비 추리죠. 이 이제 페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시계 논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그래서 이제 우주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다. 결론. 우주도 누군가 지성을 가진 존재가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하느님이 만들었을 거다 이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그 이런 논증이 이제 어느 정도 타당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제1 기출문제 LEET, LET 기출문제 124쪽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이 문제 예문을 주고서요, 그 제시된 그 지문을 주고서 이 유비 논증에서 이제 주어진 것과 가장 유사한 논증은 어떤 거냐, 뭐 이런 건데, 이제 거기서 당신은 생명 유지를 위해 음식을 먹고 위로받을 가족을 가지고 있고 부당한 억압에 대해서 노여워한다. 결론은 소수자들도 고귀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당신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소수자들, 뭐 외국인이라든가 또 누가 소수자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 트랜스젠더? 뭐 소수자겠죠. 트랜스젠더나 아니면은 뭐죠?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도 고귀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논증인데,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비 논증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도 되죠.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남태평양의 원주민들 중 일부는 불길한 자가 나타나면 신성한 나뭇가지로 그를 때려 액땜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을 뿌려서 액땜을 한다. 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부정을 탄 사람이 있으면 소금을 막 뿌린다는 거죠.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 있는 원주민들 중에는 막대기로 막 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복조리가 있다. 여러분들 복조리가 뭔지 모르죠? 복조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라는 건 또 뭐냐? 조리라는 것은 요새 여러분들은 참 뭐든지 이해하기 힘든데, 쌀을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기계로 다 이렇게 흙이나 모래나 아니면 돌이나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쌀을 갖다 물에 담가가지고 이 조리로 이렇게 건져요. 그걸 조금씩 건져요. 건져가지고 그 돌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를 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조리 가운데 복조리라는 게 있다. 이 조리를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해갖고 집집마다 이 조리를 하나 방에다 걸어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조리를 갖다가 못 걸어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을 못 받아갖고 이렇게 살고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조리 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그죠? 복을 받는 그런 상징물이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따라서 남태평양 그 원주민들에게도 이런 복조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소수자에 대한 그런 유비 논쟁하고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비 논증의 평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 유비 논증도 역시 귀납 논증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 논증이니까 전제가 있겠죠. 이 전제가 가지는 객체의 수,
뭐 예를 들어서 샘플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몇 개를 뽑았다 뭐 하면 그런 개체 수, 그 다음에 비유사성과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유사한 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떨어지죠. 그 논증의 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유사하지 않은 샘플을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강도가 이제 세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의 특수성의 수, 그 다음에 전제와 결론의 관련성, 그리고 결론의 강도, 이런 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유비 논증을 평가해 봐야 된다 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못하고요, 시험 끝나고 이거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비 논증을 새로 시작하든지 해가지고 하고요. 오늘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험 치는 방법 이런 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끝난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은 지금 화면이 끝난다고 그래요. 여기서 8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8문제 중에서 5문제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8점씩을 주면 40점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5문제를 선택해서 하면 되고, 어떤 학생은 또 뭐 점수 많이 받으려고 다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건 제가 뭐라고 뭐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말은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해도. 그런데 어쨌든 5문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증이란 무엇이며 훌륭한 논증의 요건은 뭐냐.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강의하다 이게 끝나버렸거든요, 지금 화면이. 그래서 제가 좀 두려운데 그냥 끝나더라도 그냥 그런가 하세요. 그 논증 뭐 둘째 시간인가 했어요. 논증이란 무엇이고 이제 전제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걸 논증이라고 하죠. 이유에서 뭐 어떤 결론, 자기 주장, 논지 뭘 끌어내는 거죠. 훌륭한 논증의 요건 있죠. ARG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 보시면 되고, 귀납 논증과 인용 논증의 차이는 전제가 결론을 어느 정도로 지지하느냐 하는 데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인용 논증은 100% 지지를 하고 귀납 논증은 확률적으로 지지를 한다.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타당성이라고 그랬죠. 건전성은 상당히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논리학자들은 이제 어떤 특수한 학문을 하거나 뭐 전문가들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례의 불가능성의 종류, 그 어떤 수사적 불가능성, rhetorical impossibility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적 불가능성, 그 다음에 논리적 불가능성, 이 세 가지 중에서 논리적 불가능성만이 진정한 불가능성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수사적 불가능성만 인정해주기로 하자라는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거기 여러분들 거기 가셔가지고 다시 그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이 나쁘다는 취지 논증 구성해 이것이요. 제가 굉장히 아까 여러분들 기특하다고 그랬죠. 이거 한번 찾아보라는 거. 자살이 나쁘다는 취지가 81쪽에 나와 있어요. 3번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걸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미로 하세요. 재미로. 창의적인 머리를 싹 이렇게 작동시켜 보는 겁니다. 이게 3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나가 버렸나? 3번에 보면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네.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81쪽 3번에 보면은 자살이 나쁘다는 취지로 이게 한 거예요. 지금 3번에 보면 비참하게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라 뭐 등등 해갖고, 이 말은 자살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이 81쪽의 3번은 자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것은 나쁘다 하는 취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결론은 자살은 나쁘다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논증을 하나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봐라 하는 겁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보든지, 뭐, 아버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친구하고 토론을 해보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그 상담소에 가서 해보든지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걸 한번 자살이 왜 나쁜가 하는 걸 이 기회에 여러분들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살이 나쁘다. 왜 나쁠까? 하는 것을 논증 형식으로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라. 요런 거는 제가 점수를 많이 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86쪽에 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게 있어요. 86쪽에 보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86쪽의 문제에서 3번의 답인데 이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그 행위. 그게 실제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실생활이나 뭐 여러 군데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 내가 남의 권리를 침해 안 했는데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부모님이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데 왜 못하게 할까? 그런 게 뭐가 있지? 내가 시험 공부 안 하는데 막 시험 공부 안 하면은 경찰이 막 그 처벌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을까요, 뭐가? 재밌는 문제. 일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한 논증을 증명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100쪽에 예를 들어서 100쪽에 그 100쪽에 1번에 보면은 약간의 예술가는 천재가 아니다. 어떤 천재도 어리석지 않다. 약간의 어리석은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라는 논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 논증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다 반대되는 이 논증이 잘못됐다는 것을,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밑에 답을 보면은 약간의 동물은 돼지가 아니다. 다른 걸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 비논리적인 용어를 이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약간의 예술가를 갖다가 동물로 이제 바꿔가지고 약간의 동물은 돼지가 아니다. 어떤 돼지도 소가 아니다. 맞잖아요. 약간의 동물은 돼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은 돼지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돼지도 소가 아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약간의 소는 동물이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이 논증은 그 오류다 한 거죠. 부당하다. 이런 예를 제가 그 저번 시간에 들어드렸어요. 약간의 식물은 포자식물이 아니다. 어떤 포자식물은 유성식물이 아니다. 결론 그러므로 약간의 유성식물은 식물이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재밌어요.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걸 반대 개념을 싹 집어넣어가고 해보면은 그 사람이 부당한 논증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보시고요. 이거 너무 어렵게 문제를 내는 건가? 여러분들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14, 115쪽 이거는 이제 귀납 논증에 가는 거죠. 그래서 114, 115쪽에 보면은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CCTV 아까 그 설치에 관한 거. 결론은
CCTV 설치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논증을 깨보라는 거예요. 한번 반대되는 걸 다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해가지고 서울 전 지역에 CCTV가 설치된다면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서울 지역? 서울 지역.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하면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 하면서 이것을 검토를 다 해보라는 거죠. 집에서 한번 114쪽부터 115쪽까지 9개 이런 이제 전제와 결론이 있어요. 요거를 쭉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람 사사건건 이제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시고 또 한 만큼 또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5번부터 8번까지는 상당히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노는 거라고 그랬죠. 놀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노는 것은 공부하면서 노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놀아보라는 거예요. 재밌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는 재미있게 풀 수 있는, 틀려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죠. 어쨌든 이런 뻔한 질문보다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공부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재미있게 이 문제의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석가탄일입니까? 상관없이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석가탄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조금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어떡하지? 그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시간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참 문제인데. 이건 원래 지정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제가 그러면은 1시부터 1시부터 8시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8시까지. 1시부터 8시까지. 그죠? 원래는 2시간 두려고 했는데, 이거 참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모처럼 휴일날 또 시험 보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 됐는데, 그 전에 답을 다 써놨다가, 이때 쪼르륵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이건 너무 잔인한 것 같고 1시부터 8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잘 치시고 못 쳐도 상관없어요. 못 친다고 죽습니까? 재밌게 치시고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탓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못한다 잘한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다음 시간에 유비논증부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험 치고 나서요. 그래서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